이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요, 다큐멘터리 포토의 발생, 그 다음에 그 제이콥 오거스트리스라는 사진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유럽에서 19세기 후반에 그 회화주의 사진, 그러니까 사롱 포토라고 얘기했죠. 그 예술을 지향하는 그 회화주의 사진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고, 그 파급 효과가, 그 다음에 그 이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사진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전염병 퍼지듯이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시기에 그 예술 형태의 그런 사롱풍의 사진보다는 이런 그 사회적인 기록하는 이런 형태의 다큐멘터리 사진이 먼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19세기 후반의 유럽에는 소위 차원 높은 예술 사진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그 질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뭐 예술을 논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을 것이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때만 하더라도 신흥국에 해당되는 뭐 독립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남북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뭐 서부 개척이니 뭐 이렇게 저 사회 자체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싸움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좋게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사진의 고유한 특성을 깊이 인식한 미국의 일부 사진가들은 사진가로서의 엄숙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착실히 노력한다라는 아주 이렇게 그럴듯한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렇게 행했던 사진가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진이라는 사진술이 그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사진술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게 1839년 8월 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미국에는 1839년 9월에 사진술이 들어가니까 거의 동시대에 사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들어온 사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기록하는 이런 형태의 다큐멘터리가 먼저 자리를 잡을 수뿐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의 현실이나 대중의 일상을 충실히 기록하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 참된 사진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일부의 사진가들에 의해서 이런 방법의 사진들이 만들어졌고 행해졌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런 정신은 미국 사진계를 지배하였고 결국 미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아주 잘 좀 무게 있게 정리된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적인 그 사회의 그런 그 분위기 자체가 다큐멘터리 사진이 먼저 나올 수뿐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도 그 이제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되면요, 뭐 유럽하고 미국 쪽 이 두 군데가 제일 많죠. 뭐 일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의 사진 경향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 회화주의 사진의 그런 본고장답게 지금도 유럽 쪽으로 사진 유학을 가게 되면 그 순수 예술 사진을 배워서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미국 쪽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은 그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든가 이 커머셜 상업적 사진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배우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지금 사진의 그런 경향도 이렇게 그 대륙마다 이 태동했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 포토, 다른 말로 해서 사회 기록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회 기록 사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진가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제이콥 오거스트 리스라는 사진가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을 사진가로 불러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전까지는 제가 사진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설프게 알았던 사진가들을 좀 더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별로 관심을 안 가졌고 잘 몰랐던 내용들을 조금씩 더 알게 되면서, 특히 제이콥 오거스트 리스는
보스트리스는 실질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기간,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한 기간이 불과 한 5년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을 사진을 했는 줄 알았는데 한 5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진 작업을 해서 또 그 사진 작업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기록 사진의 그런 창시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진가가 제이콥 어거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을 촬영을 했던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데이비드 옥타비아 세일 같은 경우도 몇 년 사진 작업한 게 6년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제이콥 어거스트리스하고 비슷한데, 그럼 이 제이콥 어거스트리스는 덴마크 태생입니다. 덴마크 출신이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 이민자의 나라죠.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 제이콥 어거스트리스도 덴마크에서 코펜하겐에서 이제 도제 수업, 그 목공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또 더더욱 기자 쪽은 아니고 이런 이제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한테 청혼을 했다가 빈털털이라는 이유로 아주 그냥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고 열받아갖고 자신의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들어왔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갔다가 한 20여 년을 살다가 왔는데, 미국의 이민 사회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한 이민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힘들고 고달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일하는 직업 저기를 보더라도 상당히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힘들고 고달픈 게 이거 이민 생활인데, 이 제이콥 어거스트리스도 미국에 들어가서 별다른 기술, 목공 기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자체를 갖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되질 않아서 다른 이민자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좀 슬럼가, 할렘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빈민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없이 사는 사람들,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이 생활 환경이라든가 아주 악조건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육체적으로 많이 느꼈다는 얘기겠죠. 많이 느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3년 정도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이 신문사 브루클린 뉴스라는 신문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공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느닷없이 신문사에 취직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신문하고 아주 동떨어진 일만 했던 사람은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주간지를 발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주간지를 발행하는 일을 할 때 옆에서 거들어주고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문 쪽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민자가, 또 특히 목공 기술을 갖고 있던 이런 기술자가 신문 기자로 들어갔대요. 브루클린 뉴스라는 신문 기자로 들어가서, 근데 또 그걸 또 정확하게 어떤 동기로 인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브루클린 신문사를 인수를 했다가 그걸 굉장히 많은 돈을 남기고 되팔고 이래서 돈이 좀 어느 정도 생기니까 자신의 고향 나라로 또 덴마크로 돌아가서 처음에 청혼했다 거절당했던 여자한테 다시 청혼을 해서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청혼을 승낙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기엔 참 바보 같은 짓인데, 돈 있다고 오케이 하고 돈 없으니까 거절하는 그런 사람을 왜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결혼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뉴욕 트리뷴지의 경찰 담당 기자로, 경찰 기자로 취직을 다시 한다는 얘기, 신문 기자로. 경찰 담당 기자로 일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그러니까 밤내 기사를 쓰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뭐 어떤 책 보면은 뭐 이 사람이 빈민가에서 이렇게 막 할 때, 빈민가에서 일할 때 자기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 사실을 뭐 세상에 알려서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바꿔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뭐 자기가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책에 그렇게 나온 얘기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경찰 기자 담당이 돼가지고 아까 지금 저 막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이거, 그래서 7년 동안에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몹시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중간에 3년 만에 브루클린 뉴스라는 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활동 사항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인수해갖고 되팔아서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뉴욕 트리뷴 이브닝 선지의 경찰 및 법정 담당 기자가 되면서 뉴욕 빈민들의 그런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들의 생활 개선을 부르짖는 복지 향상주의자다라는 타이틀,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거머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뭐 빈민 뭐 무슨 저 굴 같은 데라는데 여기서 4년 동안 생활한 사람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진에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쪽방초, 우리나라도 그런 쪽방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조그만 방 안에 뭐 저기 이때 제이콥 어스트리스가 생활할 당시만 해도 5센트짜리 쪽방에, 그러니까 여관이래요, 여관. 불법 여관에 한 공간에 뭐 15명씩 조그만 방 안에 이렇게 단체로 생활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 물론 자기도 몇 년 동안 그런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 기자라는 신분을 통해서 그걸 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애초에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고자 했던 생각을 갖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신문 기자다 보니까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이 기사보다도 사진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글보다는 사진 쪽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방향을 잡고 나서 내가 사진을 직접 찍어야지라는 생각은 일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그 사람들 보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진 기자를 하나 채용을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는 기사를 쓰고 사진은 이제 그 사람들이 찍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몇몇 사람들을,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그렇게 촬영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빈민가의 그 환경이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오래 버티질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때려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진을 찍을 수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찍을 수뿐이 없었고, 또 이 사람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공광 후레쉬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마그네슘 파우더라는 그 불꽃이 빠방 튀는 이런 형태의 후레쉬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밤에 촬영을 하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슬럼지구의 주택 개선에 주력을 했대요. 이게 기사의 차원 자체가 뭐예요? 고발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요즘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민들의 주택 건설에 굉장히 많은 기사화해서 주택 건설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평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도 그런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의 그런 이민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없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공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불량배들이 좀 많아요. 이게 지금 제 느낌으로 불량배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불량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이 몽둥이 들고 있고 이게 하는 포스들이 이렇게 조직들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범죄가 굉장히 만연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슬럼가의 모습들을 기록했던 사람이 제이콥 오거스트리스고, 그 사람들의 생활의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 제이콥 오거스트리스인데, 그 이후에 그 뉴욕 음료수가 오염되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 상하수도의 오염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그 취수구나 그런 부분에 오물 처리지 않고 하수 유출구 등을 또 촬영을 해서 또 다른 고발 사진을 만들었던 이런 사진가가 또 이 제이콥 오거스트리스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그 인공강원, 이게 그 저 마그네슘 파우더를 사용했던, 여기다가 이제 그 불을 제가 직접 써보지 않고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이게 터질 때 이렇게 불꽃이 튑니다. 이게 굉장히 좀 강하게 트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화 같은 데서 봤어요. 옛날 그 서부 영화라든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시절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그네슘 파우더로 뻥 하는 소리가 하고 뻥튀기처럼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나는 그런 장면들의 그 화면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마그네슘 프레시 파우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개발되고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세계 최초로 마그네슘 프레시 파우더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사진가가 이 제이콥 오거스트리스고, 다음 시간에 할 루이스 위켄스하인, 이 두 사람이 가장 최초로 이런 걸 사용해서 밤의 사회 현실을 기록했던 사진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이 제이콥 오거스트리스다. 그래서 그 제가 나다르 설명할 때도 그 인공강원을 나다르가 처음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썼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강의 내용에서 그게 마그네슘 파우더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그네슘 파우더는 요때 제이콥 오거스트리스 때 나왔던 거고, 나다르가 자기가 만들어서 사용한 건 비슷한 원리일 것 같지만, 아무튼 인공강원의 그 출발점이었고, 요거는 이제 상품화돼서 나온 그런 그 인공강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이콥 오거스트리스는 그 자신이 이 당시에는 신문에 이 사진을 인쇄할 만한 그 인쇄술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이콥 오거스트리스가 촬영한 사진이 신문에 기사화되지는 않고, 그 제이콥 오거스트리스가 찍었던 사진을 보고 이렇게 스케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기사에 이 사파 비슷하게 이렇게 첨가를 시키다 보니까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힘 같은 거는 좀 굉장히 약해졌겠죠. 그러니까 그 호소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90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난한 어린이 이런 식으로, 특히 그 다른 반쪽의 삶은 어떠한가, 이게 지금 번역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다른 반쪽의 사람들은 삶은 어떠한가라는 게 1890년대에 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나오고 나서 그 17점이 실렸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성공을 거뒀답니다. 아주 대성공,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 사회적인 현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진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사진집을, 근데 그런 거 이외에도 총 9권의 사진집을 자기가 촬영한 사진을 갖고 했는데, 이 책이 그 당시에 뉴욕의 경찰청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또 나중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이 제이콥 오거스트리스가 찍었던 그 사진을 보고 이 루즈벨트가 굉장한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나중에는요, 이 제이콥 오거스트리스가 대통령 고문 역할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자나 이런 쪽은 다 정리를 하고 말년에는 이제 고문으로 있다가 생을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루즈벨트 덕분에 좀 더 많은,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루즈벨트도, 그래서 그 빈민가의 생활 개선, 주택 개선, 삶의 터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제이콥 오거스티니스의 사진을 통해서 루즈벨트도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가난한 어린이 뭐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92년에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처음에 만들었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책보다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별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진에 대한 관심도가 스스로가 리스 자체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촬영을 많이 하지 않고 거의 하지 않고 그 동료들한테 사진을 부탁하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회 개혁가 언론인 그리고 사진가로서 활동한 기간은 길게 잡아야 한 5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 5년 동안에 이 사람이 사진을 통해서 사회 개혁자적인 입장에서 사진의 이력을 가지고 활동했던 좀 짧은 기간이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다음 시간에 뵐 루이스 위켄스하인이나 뭐 도도리 랭도 우리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다음 유진 스미스에 이어지는 그런 참여 사진의 형태 이런 사회 기록 사진의 창시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제이콥 오거스트 리스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이콥 오거스트 리스는 자신의 사진을 뭐 예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진 자체를 내가 사진가다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아니고 기자 신분이라는 걸 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자체를 뭐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찍은 사진도 작품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런 논쟁에, 뭐 사진이 예술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쟁에 끼어들지도 않고 말려들지도 않고, 근데 자신이 찍은 사진의 그런 선명함, 그 사진에 찍는 기술, 좀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지만, 그게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제이콥 오거스트 리스의 사진은 인간적인 깊은 이해와 감동으로 만들었고 매우 위력이 있고 설득력을 가진 사진이었기 때문에 사회개혁자로서의 역할을 사진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사람이 1914년인가 15년에 죽었는데 사진을 스스로가 손을 떼고 나서 관심이 이제 멀어지고 나서 작업도 안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고문으로 굉장히 이 1901년부터인가 하여튼 대통령의 고문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무슨 고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아주 농장도 큰 대농장으로 이사해서 편안한 말년을 살았던 것 같은데 사진 쪽은 전혀 이제 포기가 아니라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 제이콥 오거스트 리스의 사진이 사회에 알려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활동할 때, 기자로 활동할 때 빼고. 그러다가 1946년도에 알렉산더 앨런드라는 사람이 이 제이콥 오거스트 리스의 사진을,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발굴해내서 다시 한번 사회에 이 제이콥 오거스트 리스의 그 사진적인 가치, 사진적인 역할을 알게끔 해줬던 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생을 살았던 그런 사진가, 최초의 사회개혁자, 사회기록사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고, 사진을 통해서 사진 개혁을 전개했던 이런 사람이 제이콥 오거스트 리스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